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2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어떻게 새해 결심들은 지금 2월까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번 팟캐스트 시작하고 새로운 운동도 하고 업무적인 것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는데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수다했더니 벌써 5번째입니다. 시작하는 설렘이 가득했는데 벌써 손가락을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과 하이파이브 하고 싶은 마음으로 5번째 녹음 시작합니다. NBA 온 하이파이브 할까요? 이번 주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지났습니다. 트레이드 결과에 대해서 좀 정리해드리면서 각 팀이 어떠한 영향을 줄 건지 트레이드에 대한 평가 소식들 전달해드리겠고요. 어떤 What's up bro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형제 가솔 형제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패밀리. 진짜 둘이 이런 거 좀 하지 말라니까. 자유 주제는 가족이 최고의 리그 NBA에서 같이 뛰었던 가족들을 소개해드리는 패밀리 스페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5번째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번 주 잘 지내셨어요? 일단 올스타전 이후에 경기가 없어갖고 굉장히 심심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네, 별일도 없으셨죠 또? 네. 저는 중국 출장 갔다 왔는데 회의만 10시간 해갖고 죽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야오밍 잘 지내고 있나요? 나 진짜 중국 출장을 갔는데 중국어를 본 적이 없어. 호텔하고 공항 호텔 공항 다시 공항. 그 중국의 NBA 선수 한 명 뛰잖아요. 지금요? 마버리? 마버리. NBA 선수 중에서. 네. NBA 그거 스테판 지금 NBA 출신도 중립 많이 뛰죠. 스테판 마버리도 뛰고 그 누구야? 그렉 오든 뛰고. 비즐리도 지금 다시 돌아가지 않았나요? 비즐리는 중국의 조던이에요 지금. 저번에 한 평득점 한 38득점 정도 찍다. 마버리는 동상이 있죠 경기장 앞에. 그리고 마버리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외국인 선수 채용 제도를 바꿨어요. 그래갖고 마버리 룰이라 마버리 법이라고 해서 술이 덜 깼습니다. 마버리 원래 잘했나요? 옛날에. 굉장히 엄청난 슈퍼스타였죠. 옛날에 잘했었죠. 네, 트레이드 소식부터 전달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대물고 선수들의 트레이드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했던 것보다 이제 원래 하워드도 움직일 줄 알았고 그렇죠. 화이트사이드도 움직일 줄 알았고. 그렇죠. 되게 많은 썰들은 많았는데 음. 왜 그럴까요? 이번에 대물고 선수들의 이동이 좀 없었는데. 제일 큰 이유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년 시즌부터 이제 20밀리언이 올라가는 그 셀러리 캡의 상승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안 언급할 수 없겠는데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앞서서 팀들이 가장 정리를 많이 하는 부분이 내년 시즌에 어떤 오프 시즌 트레이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셀러리 캡의 부분에 대한 변화를 주는데 다음 시즌은 그냥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돈이 20밀리언 쓸 수 있는 돈이 20밀리언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20밀리언 달러 늘어가는데 굳이 우리가 셀러리 캡을 조정하면서까지 지금 시즌 중반에 팀을 정비를 해야 되나 이런 조바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동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몇 팀들은 이동이 있었죠. 그렇죠. 누가 이동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디트로이트 팬이니까 토비아스 해리스의 그 트레이드가 가장 반가웠던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팀이 잘 어울려요. 네. 감독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스테판. 그렇죠. 토바이아스 해리스는 벤건디 감독이 오자마자 극찬을 했었죠. 극찬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응원하던 팬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에 굉장히 잘 부합한 선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트레치 포를 제일 잘 기용을 하는 감독이 스탠만 그렇죠. 건디이고 네. 또 이제 런앤거 스타일을 동시에 추구를 하는데 그렇죠. 그 해리스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이 두 가지 그를 다 충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 시즌에는 올랜도에서 이제 스카이스 감독이 로테이션에 많은 변화를 주면서 네. 어떤 해리스의 입지가 사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쵸. 지난 시즌을 생각해 보면은 지난 시즌에 사실 굉장히 그 떠오르는 신예 중에 하나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스탯도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스탯상으로도 그랬었고 실제로 마지막 클러치 타임에 이제 슛을 시도하는 많은 경우도 해결사 많이 역할을 했었죠. 해결사 역할도 많이 네. 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충분히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디트로이트는 토비아스 해리스를 받고 팀의 일리아소바와 제닝스를 올랜도로 보냈습니다. 네.
뭐 앞에 이제 그 후수인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토비아스 해리스가 이제 속공이나 뭐 3점 슛도 갖고 있고 기본기가 워낙 괜찮은 선수고 그렇죠. 또한 향후에 성장성도 높은 선수여서 굉장히 높은 선수죠. 디트로이트에서는 상당히 이쁜 조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어울리는 선수를 영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어떤 선수가 있었죠? 뭐 디트로이트는 또 도나타스 모티우네스랑 마커스 소튼을 휴스턴한테서 받았죠. 벤치를 잘 보강을 했죠. 그쵸 벤치 자원이 굉장히 약했었는데 선수들 오면서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티 유나스나 마커스 썬튼 같은 경우는 어떤 득점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썬튼 같은 선수는 이제 빌만 받았다 하면 언제든지 20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필이 잘 안 때문에 오죠 근데. 잘 오진 않죠. 잘 오진 않지만 아 가끔씩. 그래도 저번에 휴스턴하고 LA 클리퍼스 경기였죠. 그렇죠. 마이클 톰튼이 갑자기 티맥 놀이하던 거. 마지막에 미친 3점 아주 두 개를 맞아, 시원하게 맞아. 꽂아놨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고 모티 유나스도 이제 워낙 NBA 선수 중에서 가장 미드레인지 점프샷이 뛰어난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활용할 부분이 많이 있고 이번 시즌, 로테이션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인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부상 때문에 좀 아쉽죠. 그렇죠. 사실은. 디트로이트가 참 알짜 영입을 이번에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지금 플레이오프 8위 수성을 위해서 이제 트레이드를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트레이드는 약간 챔피언을 위한 트레이드보다는 플레이오프 컵라인에서 이제 플레이오프를 확정짓는 팀으로 가기 위한 트레이드가 되게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제프 그린. 그 멤피스와 LA 클리퍼스 딜이었는데요. 제프 그린을 보내고 막나니 랜스 스티븐슨. 랜스 진짜 막나니 스티븐슨. 맞는 것 같아요. 네. 망아지를 하나 데리고 왔죠. 망아지를. 아 제가 랜스 스티븐슨가서 되게 또 어이없는 걸로 하나 들었는데 그 최근에 그 스테이플 센터죠. 네. 이제 그 연습을 하려고 이제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파킹장 들어올 때 이제 그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차가 지나가고 이제 스크린이 내려와야 되는데 스크린이 안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속도를 내서 빨리 지나가면은 스크린이 내려오기 전에 통과할 수 있겠다. 하다가 차가 낀 거죠 이제 스크린. 그래서 장님 버스한테 전화해서 쏘리 죄송한데 차가 지금 스크린에 껴있다. 좀만 늦게 가겠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 망아지야 그냥. 그냥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 막 운동화 끈도 막 풀어. 네 그렇죠. 아 운동화- 제이알 스미스 아니야? 아니 근데 운동화끈은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그 귀 속에 바람는 거죠. 표정 귀에다가 그 패러디 그 이미지가 막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돌았었죠. 돌았죠 짤이. 아 진짜 그리고 최근에도 또라이 같은 인터뷰 하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진짜 경기 못 뛰다가 최근에 한 경기 좀 잘했거든요. 딱 인터뷰할 때 리그에서 나를 막을 수 있는 사람 없는 거 같아. 라는 인터뷰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인터뷰를 보고 기자가 글을 썼는데 진짜 웃겨. 누군가 가와이 레너 경기를 좀 보라고 리그 패스를 랜스 스티븐스한테 사줘야겠다. 스티븐스는 하나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는 그 라커룸에서 분위기를 굉장히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팬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네. 열심히 한다는 그래서 거예요. 뭐 진정성이 있는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트레이드가 된 이후에 오프 시즌이 끝나면은 벤치 분위기 이렇게 업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시 데려올 수도 있다. 농구가 아니라 분위기 이제 이거죠. 분위기 메이커. 치어리더, 치어리더. 분위기 파이팅을 위해서. 아 그리고 가끔 되게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긴 해요. 가끔 하이라이트 몇 개 정도 드리블 만들고. 좀 이렇게 탁 치고 이제 아, 예. 풀업슛 하고 이제 안 들어가죠. 예. 뭐 이제 대충 정리를 하자면은 그 스티븐슨을 내보내고 일단 클리퍼스의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라고 지적이 되었던 3번 포지션에 괜찮은 자원이 들어와서 그렇죠. 제프 그린. 그렇죠. 이제 디펜스도 어느 정도 스티븐스보다 훨씬 낫고. 제프 그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재다능한 선수죠. 그러니까 투웨이를 다 할 수 있는 수비나 공격을 둘 다 할 수 있고 또한 LA 클리퍼스 현재 지금 인사이드에는 디조던이나 그리핀 복귀할 거니까 그쪽을 본다면은 사실은 크리스 폴이나 뭐 제제 레딕처럼 밖에서 외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 항상 고질적인 문제가 3번이었는데 그 3번을 정말 대체를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제프 생각하고 그린은 있습니다. 뭐 플레이 스타일상의 다재다능함도 있지만 포지션상에서의 유난도 갖추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까 3번을 언급을 하셨는데 3, 4번 다 볼 수 있고. 지금 그쵸. 3, 4번이 지금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핀 선수가 지금 그쵸. 시원하게 주먹하면 날리고 없어졌기 때문에 네 경기 네. 더 출장 영역 받았던데요. 그렇죠. 더좀 받았죠. 네.
그래서 3, 4번에서 두 포지션에서 다 뛰면서 정말 자기 스스로 또 득점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클리퍼스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쵸. 부분이잖아요. 네. 다 폴이 먹여 살려주기 밥술 떠주고 이제 다 먹여주고 그쵸. 씹어 먹여주는. 삼키나 이제 보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스타일인데 그쵸. 제프 그린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돌파도 역량이 있기 가능하죠. 때문에 네. 그렇죠. 또한 저는 망나니 한 명이 또 갔습니다. 저희가 2회, 3회에 거쳐서 언급했던 감독에게 수건 던지고 벤치에서 싸움질하던 미국의 수도로 갔습니다. 정치계로 진출하려나요? 네. 어쨌든 마키포 모리스가 지금 피닉스 선즈에서 워싱턴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렇죠. 피닉스 입장에서는 일단 모리스가 어떻게 보면 좀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1라운드 픽을 또 받아내면서 그 피닉스가 그 이번 트레이드 통해서 이제 내년 드래프트에서 그 3개의 픽을 1라운드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네, 마케프를 보내면서 미래를 얻은 거죠. 그리고 워싱턴 입장에서도 이번 시즌 3, 4번 포지션이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쵸. 뭐 그쵸. 네네 부상도 있었고, 네네. 네. 바사삭. 네네 부상도 있고 드루그든도 부상으로 계속 이탈을 하고 브래들리 빌까지 물론 4번 선수는 아니지만 하면서 로테이션 상의 어떤 꾸준함을 좀 그쵸. 찾을 수 없었는데 키포 모리스 하면 뭐 전형적인 4번 선수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미드레인지도 잘 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가면서 조널이랑 어떤 2대2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공격 재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워싱턴의 같아요. 공격 옵션이 좀 다양해질 것 같아요. 뭐 고탓이라던가 비리, 그러니까 조너를 중심으로 봤을 때 조너를 중심으로 외곽의 브랜드 빌이라던가 뭐 인사이드에서는 고탓 정도 수준이었는데 하나의 더 옵션이 생겼고, 그쵸. 그래서 지금 워싱턴이 프리시즌만 해도 컨퍼런스에서 3위 예상 프리뷰가 나왔었는데 현재 지금 9위죠. 굉장히 9위 부진하고 정도 있죠. 수준이니까 향후에 좀 워싱턴도 마키포 모리스를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저 있습니다. 모리스가 또 그 고탓이랑 더들리 이런 친구들이랑 예전에 또 같이 뛰었기 그렇죠. 때문에 피닉스에서 그쵸. 뛰었었죠. 네. 어떤 면에서 봤을 호흡도 때는 좋을 수 있고요. 좀 적응도 빨라질 수도 있고 멘탈을 좀 더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고타시 또 그 인터뷰를 했었죠 최근에. 그 예전에 마키프 모리스랑 2년을 같이 뛰었었는데 항상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동료였다. 뭐 그래서 팀 케미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고탓 진짜 착한 것 같아요. 네, 시즌, 고타는 이번 시즌 중에 어머니 아프다고 폴란드 효자. 한 일주일 다 비웠었죠 그때. 그쵸. 3경기인가 못 나왔던 것 같은데 팀이 참 쿨한 것 같아요. 그냥 시원하게 보내줘요. 어머니 아프다는데 가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인데. 이해해야죠. 그리고 또한 클리브랜드도 좀 괜찮은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올랜도에서 채닝 프라이를 받고 또 누구 보냈더라? 안더슨 바레장을 보냈죠. 바레장을 보냈죠. 바레장은 뭐 뛰질 않으니까 그냥 뭐. 받아온 것만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받아온 겁니다. 바레장이 포틀랜드로 갔나요? 이거는 삼각 트레이드. 그렇죠. 네, 올란도랑 포틀랜드랑 같이. 그렇죠. 이런 오늘 기사 보니까 바레장을 그냥 방출할 것 같더라고요. 네, 포틀랜드. 그 바레장의 샐러리 나머지를 포틀랜드가 지불을 하고 그렇죠. 앞으로 5년에 걸쳐. 바이아웃을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대신에 포틀랜드는 그 2018년 퍼스트 라운드 픽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레장 선수는 사실 뭐 부상으로 인해서 사실 더 이상 NBA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여러 개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바레장. 잘 봐주세요 지금. 저는 올랜도 영입도 좀 눈에 아까 말했었던 뭐 브랜드 제닝스나 이제 일리아소바를 받는 올랜도의 영입도 저는 더 빠른 팀, 더 스몰볼을 구현할 수 있는 팀으로 구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좋은 준수한 가드진이 많은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한 명의 또 준수한 가드를 받으면서 올랜도의 문제점은 선수단이 전체적으로 좀 젊고 사실은 그다음에 특히 4쿼터에 뒤집어진 경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올 시즌에. 그렇죠. 그게 아마 경험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닝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리그에서 좀 뛰었던 베테랑 가드에 속할 수 있을 거죠. 베테랑 가드죠. 이런 선수들이 오면은 4쿼터의 중요한 시점에 뭔가 좀 잡아줄 수 있지 않나. 네, 그렇죠. 네, 오늘도 댈러스 경기에서 브랜드 제닝스의 활약이 첫 경기인데 뭐 괜찮았습니다. 18득점 정도 넣어주시면서. 그리고 예전에 이제 스카이스 감독이랑 그 일리아소바랑 제니스랑 한번 같이 그렇죠. 뛴 적이 있죠. 예전에 미러키에서 네. 같이 호흡을 맞췄었어요. 그렇죠. 네, 맞다. 그 당시에 일리아소바가 참 잘했었어요. 네. 일리아소바가 막 미친 기록도 몇 개 했었어요. 막 25리바운드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25리와 믿을 수가 없네. 덕분에 처음 알게 됐죠. 누구지? 25리바? 터키에네? 막 이런 거. 자, 클리브랜드 채닝 프라이 받은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닝 프라이 영입에 대해서?
뭐 제닝 플라이는 뭐 스탯상으로 보면은 뭐 거의 그냥 가비지 수준인데 5득점? 5득점 하는 5득점 하고 사실 근데 다른 역할이 많긴 근데 많죠. 보면은 올랜도에 있을 때도 마지막에 스테이시랑 별개로 출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네. 예, 그만큼 이제 그 선수가 그 플레이 스타일상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지션 대비해서 그 외곽 슛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페이싱을 그렇죠. 스페이싱을 할 수 있고 어떤 미스매치도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사실 뭐 큰 기대를 하다기보다는 팀 전체의 전술을 꾸려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프라이의 어떤 그런 미스매치를 유발하는 부분이나 외곽 슛을 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르브론이나 어빙의 어떤 아이솔레이션을 도와줄 수 있는 스페이싱 만들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뭐 클리브랜드한테도 어떤 전술상으로 좀 유효한 조각이지 않았나. 이 선수가 딴 거는 몰라도 3년 슛 하나는 정말 꾸준하게 잘 쏘거든요. 그쵸. 네, 항상 40%대 유지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에도 지금 40%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번에 근데 영입을 좀 트레이드를 정리해 보면 대물급은 없었다. 네. 아까 그 후세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 셀러리캡 변동이 있기 때문에 대물급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게 좀 지양됐고 별로 없었다. 그러나 몇 가지 트레이드도 있었었는데 어떤 챔피언을 위한 트레이드보다는 플레이오프 컷9에서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위한 팀들의 트레이드가 눈에 띄었다. 참 웃겼던 게 그 휴스턴의 이제 하워드랑 로슨 같은 경우는 거의 트레이가 그러니까요. 확정시 될 정도로 이제 그런 루머들이 많이 돌았는데 결국 실패를 했잖아요. 바로 단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팀이 너무 좋다. 우리는 이 팀으로 끝까지 갈 거다. 자, 아무튼 트레이드 얘기는 여기까지 해 보고요. 네, 근데 마치기 전에 그 이번 이제 트레이드 보면서 그 이런 것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6라운드 1라 픽에 뭐 탑 9 보호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부 트레이드가 있잖아요. 보호권이요? 그런 거를 좀 알려주시면 그 초보자 입문자분들께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조건부 라운드 픽은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탑 9을 말씀을 해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예를 들자면은 로터리가 이제 추첨이 끝나고 나서 그 트레이드 대상이었던 팀이 예를 들어서 9번 픽을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팀이 그 픽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위에서 9위 안에 그 범위 안에 있는 트레이드 픽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 고유의 팀이 가질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 순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트레이드 대상이었던 팀으로 이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 양자 간에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인 조항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1년에 한해서 이런 보호 픽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이 다음 시즌에 이전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를 들자면은 레이커스와 필라델피아를 들 수 있겠는데 그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레이커스가 탑5 보호 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커스가 1위에서 5위 안에 픽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은 레이커스 스스로가 드래프트권 행사를 하는 거고 작년에 근데 딱 4위를 2위였죠. 2위 픽을 그렇죠. 받았죠. 그래서 디앤젤로 러셀을 픽했었는데 만약에 그 순위가 5위 밖으로 벗어나게 됐다면은 그럼 필라델피아에게 픽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레이커스가 픽을 스스로 행사를 하게 되면서 이번 시즌에 또 조건이 넘어왔어요. 이번 시즌으로. 그래서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탑3 보호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레이커스가 탑3 안에 보호픽을 가지고 있어야만 스스로 드래프트를 할 수 있는 거고 3번에서 순위가 벗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4위나 5위나 6위가 되게 되면은 필라델피아로 픽이 넘어가게 되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순위는 그 저희가 드래프트 할 때 1라운드에서 몇 번째 순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성적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성적에 확률이- 따라서 비중이 그- 달라요. 비중이 그렇죠. 달라지는 거죠. 로터리 구슬의 비중이 달라지는 그렇죠. 거니까. 네. 네. 네, 트레이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한번 셀러리 캡 저희가 자유주제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선수는 스페인이 낳은 최고의 형제,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브라더. What's up, bro? So, ¿Cómo estás? 비게츠. 파워 가솔과 마크 가솔 가솔 형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두 명의 형제입니다. 네. 멤피스 그리즐리스 GM이 2013년인가요? 인터뷰할 때 그쪽 집안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수백만의 NBA 입성을 꿈꾸는 농구키드 중에 이 가족은 스페인 최고도 멤피스 최고도 아닌 세계 최고의 빅맨 둘을 배출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둘을 정말 칭송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둘 다 트레이드 시키고. 마크 가솔은 있잖아. 마크 가솔 있구나. 맞아. 아까 가서는 받아왔죠. 맞아. 받아왔죠. 네, 파워를 보내면서. 그 트레이드 이제 형제간의 트레이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NBA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형제간의 트레이드라고 하더라고요. 서프로 그리고 이 형제는 또 역사상 처음으로 형제가 올스타 스타터스에 뽑혀서 팁오프를 했죠. 작년 올스타. 선발로 브라더들이 뽑힌 게 네. 처음이었죠. 네. 그래서 둘이 딱 그 팁오프 할 때는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네. 일단 뭐 파워 가솔 간략한 뭐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1980년생입니다. 우리 그쵸. 나이로 그러면 몇 37. 37 우리나라 나이로.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고 그쵸. 2m 13에 113kg. 되게 호리호리해 보이는데 키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두 분 다 프로농구 선수 출신. 그러니까 한때 그 호리호리한 체격 때문에 레이커스 있을 때만 그런 선수도 있었어요. 얘는 웨이트를 안 하는 것 같다. 웨이트 좀 시키자. 근데 본인이 말로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아, 2001년에 드래프트가 되고 그렇죠. 그렇죠. 3위 픽으로 드래프트가 됐죠.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카고의 중심으로 평균 17점에 10.8리바 1.9블락 기록하고 정말 있습니다. 대단한 선수예요. 파워 가솔. 진짜. 하고서 짱입니다. 그냥 파워 선수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좀 덧보태자면 이 집안이 좀 정말 엘리트입니다. 가솔 부모님은 프로농구 출신이기도 했는데 어머니는 의사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에 따라서 가솔이 엄마 따라서 의학 쪽으로 가고 싶어서 의대도 진학을 합니다. 참, 농구도 잘하고. 그 잘하고. 의대 진학과 관련해서 좀 그런 일화가 있는데 이제 이 가솔이 11살 때 매직 존슨이 HIV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이제 그렇죠. 예. 이제 이 소식 때문에 뭐 의대를 내가 HIV를 큐어하고 싶다, 고치고 싶다, 뭐 이런 설화도 있어요 또. 그리고 파워 가솔은 슬램덩크의 전형 신현철 같은 선수입니다. 예를 들면 키가 작아서 처음 농구를 포인트 가드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세븐풋으로 크면서 점점 이제 그런 그 포지션이 변경하게 됩니다. 신현철이 누구죠? 슬램덩크? 그 산왕 센터 신현철. 잘 모르. 아무도 안 봤고. 그렇죠? 슬램덩크를 안 봤어?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누구 말하는지는 알 것 같아. 응. 빡빡이? 슬램덩크를 안 본 사람도 지금 여기서 지금 아니요, 아예 봤는데 봤는데. 그래가지고 산왕 센터 메인 센터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아니, 실존인물처럼 말씀하시니까 놀랬어요. 나도 놀랬어. 산왕 어디지? 저 세난 얘기하는 줄 알았어. 보반 얘기하는 줄 알았네.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이제 가솔이 포인트 가드의 드리블이나 패싱 스킬이나 코트 비전을 배우면서 이제 13살부터 이제 근육이 붙고 키가 크면서 점점 포워드로 바뀌고 그래서 FC 바르셀로나 주니어에 입단을 하면서 이제 그런 포워드나 센터를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드 스킬을 가지고 있는 빅맨들의 전형적인 커리어 스텝을 밟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커즌스라든지 뭐 앤토니 데이비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죠. 키가 갑작스럽게 크면서 포지션상의 변화는 있었지만 본인이 어떤 가드 포지션을 뛰면서 가지고 있던 스킬들이 유지가 되면서 이제 다재다능한 스킬을 구사하게 되는. 정말 파워 가솔은 아까 이제 학도님이 이제 1라운드 3픽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네, 1라운드 3픽으로 들어오기 전에 유럽 얘기 잠깐 하면 유럽을 말 그대로 정말 씹어 먹고 왔습니다.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아그작 씹어 먹고 왔습니다. 어떤 활약을 보였죠? 뭐 유로 바스켓에서는 이미 NBA 들어오기 전부터 그 유로 바스켓 국제 무대에서도 그렇지만 그 자국 스페인 리그에서도 굉장히 맹활약을 벌였었죠. 그래서 수상 경력을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뭐 셀 수가 없습니다. 다 안 셀게요. 너무 많으니까. 찾아보세요. 알아서 찾아보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얘기가- 진짜 네,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유로바스켓 MVP도 2차례 받고 네. 그리고 제가 참 개인적으로 참 기억이 나는 부분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독일에 있었거든요. 네. 독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독일과 스페인 간의 국대 경기가 있었죠. 그때 이제 파우 가솔이 노비츠키 상대 30득점을 합니다. 30득점을 하고 막 노비츠키한테 인요 페이스를 확 시원하게 그냥 때려. 노비치킨 잘 못했어요? 노비츠키도 잘했지만 이제 노비츠키라는 이미 NBA에서 올스타 레벨의 선수를 상대로 아직 입단하지 않은 선수가 이런 활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거였고 뭐 국제적으로는 이미 인정을 받은 상태였고 NBA에서도 어떤 1라운드 3번 픽으로 픽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NBA에서 가솔에 인정을 걸고 한 있던 그런 그 기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걸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실 멤피스가 그 드래프트를 한 게 아니고 아틀랜타가 처음에 드래프트를 했었죠. 그런데 같이 마트레이드를 한 선수를 보면은 샤립 압둘 라임이었거든요. 밴쿠버가 이제 창단이 되고 나서
나름 그래도 프랜차이즈 플레이어 역할을 계속 꾸준히 했었던 선수였는데 밴쿠버라고 하면 멤피스. 그렇죠. 옛날 멤피스 그리즐리 전신이죠. 아. 그쵸. 네, 전신에서 그러니까 데드루퍼 역할을 하는 선수를 단순히 그냥 아직 NBA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선수를 상대로 맞트레이드를 해서 영입을 할 정도로 이렇게 과감한 선택을 했을 때도 자체가 가솔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컸다는 그쵸. 걸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데뷔를 네. 하죠. 네. 그런 이제 가솔에 대한 믿음을 이제 1년 차 때부터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루키 오브 더 이어에 바로 뽑히죠. 첫 경기 데뷔 경기 몇 득점 하셨는지 아세요? 27득점. 너무 멋있어요. 데뷔하자마자. 너무 흐뭇합니다 지금. 예, 진짜 너무 좋아요. 파울 가솔은 스페인 농구 전체의 선두주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 같은 거죠. 그렇죠. 유럽 선수들이 NBA로 입성하는 초석을 거의 마련했다라고 보실 네. 수도 있고. 더 나은 표현 뭐 우리나라의 하승진 NBA 이제 초석을 예. 닦은. 왜 이래? 그리고 저희만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형제 특집이니까 하승진, 하운진이 또 남매도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난 최고의 농구 빅맨. 남매 빅맨 하승진 하운지를 소개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네, 그때 루키 시즌에 평균 18득점 9리바운드랍니다. 엘리트. 거의 진짜 더블 첫 해부터 난 증명된 선수다라는 거를 보여주죠. 루키 시즌에 또 기억에 남는 게 가넷을 상대로 돌파를 하면서 이제 시원하게 백덩크하는 게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유럽 선수들이 다 소프트한 건 아니다. 이런 이미지를 참 박아주는 결정적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고는 이제 멤피스에서 이제 7년 정도 뛰다가 레이커스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되죠. 멤피스에서 사실은 팀 거의 쉽지 않게 멤피스를 플레이오프에도 올려놓고 LA 레이커스로 이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의 우승을 따내죠. 그렇죠.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트레이드를 통해서 레이커스로 이제 영입을 하게 되죠. 당시에 그 레이커스에 누구누가 있었죠? 우승 member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가솔이 트레이드 2008년도 가솔이 트레이드 됐을 때는 뭐 제일 주축은 아무래도 코비 브라이언트와 라마우돔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앤드류 바이넘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성상세였기 때문에 벤치에 있던 상황이었고 포인트 가드는 데릭 피셔. 어부. 네. 뭐 스몰 포워드는 뭐 블라디미어 라드마노비치 뭐 네. 이런 애들 선수들이 있었죠. 그때가 그 필 잭슨 감독의 그 트라이앵글 오펜스가 그렇죠. 구현되던 그 트라이앵글 그 오펜스를 완성시켜준 게 파워 가솔이죠. 왜냐면 머리가 너무 좋아요. BQ가 엄청 뛰어나죠. 실제로도 머리가 좋고 머리가 기가 농구 막힙니다. IQ도 좋고. 그렇죠. 트라이앵글에서 못하는 게 없어요. 트라이앵글에서 되게 꼭지점이 될 수 있는 컨트롤한 센터도 되면서 속공 가능한 빅맨이고 언제 어디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코비 다음에 최고의 믿을 수 있는 2옵션이었고 필 잭슨이 총 11번의 우승을 했었죠. 시카고에서 이제 6번 우승을 하고 레이커스에서 5번 우승을 했는데 뭐 트라이앵글 전술을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바로 빅맨 중에서는 파워 가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타적인 마인드와 성실함까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 선수 칭찬에 뭐 끝이 축복이죠 없네. 축복. 진짜 지금 시카고도 꾸역꾸역 멱살 잡고 끌고 오는 게 파워 가솔과 데릭 로즈입니다. 네. 네? 와 속을 뻔했어. 다 속을 뻔했어. 가소가 버틀러 아니었나요? 다 속을 뻔했어. 그래서 그때 리핏을 하나요? 리핏을 하죠 그렇죠. 레이커스가 2009년, 2010년 네. 2년 연속 네. 우승을 했죠. 정말 날가의 제 3의 부흥기를 그리고 그 이끌어내죠. 당시에서는 미국 현지 언론에서도 뭐 항상 뭐 최고의 파워포워드 하면은 거론되는 거는 뭐 맨날 똑같았거든요. 팀 덩컨이다, 뭐 케빈 가넷이다 이랬는데 그 레이커스와 리핏할 당시에는 파워 가솔이 NBA 최고의 파워포워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었죠. 특히나 이런 전성기 시절 때 최고의 모습으로 보였던 게 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기가 막혔죠. 진짜로 미국과의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아쉽게 그쳤지만 야오밍 야오밍이란다 하워드 야오밍이 중국 갔다 오셨더니 제가 출장 야오밍 팬 되셨어요? 출장 갔다 왔더니 힘들어요. 중국 싫어하신다더니 하워드나 보시 같은 쟁쟁한 인사이더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도 완전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마지막 2분에 굉장히 클러치한 득점을 많이 올렸었죠. 스페인 그쵸. 그 미국 상대로.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그 경기는. 네, 제가 기억에 봤던 최고의 남아서. 국제 경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치열했어요. 그래서 레이커스에서는 2014년까지 계속 꾸준히 활약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솔의 어떤 개인적인 퍼포먼스가 부진했다기보다는 팀 전술상에서 그 마이크 덴토니가 이제 하워드와 파워 가솔을 같이 활용하는 부분에서 가솔이 많이 활용이 못 되면서 로테이션 전력상에서 많이 좀
UCG가 많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파우 가솔이 그거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되면서 오프시즌에 이적을 결정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팀이 시카고 불스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말이 됩니까? 파우 가솔이 불스 저질 입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7살의 이 노장 선수가 사실은 더블이 리그 전체에서 4위입니다. 어마어마한 선수죠. 스페인이 낳은 정말 자랑이다. 근데 이런 선수가 집에 하나 더 있어요. 누구예요? 마크 가솔. 하나 더 있죠 집에. 네. 이 선수도 대단한 활약을 보이면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네. 마크 가솔은 사실 처음에 레이커스가 처음 영입을 했을 때는 파우 가솔을 우리 너무 사기 트레이드 같으니까 그냥 덤으로 하나 줄게 하나. 그래서 2라운드 48번 픽이었죠. 네, 올 때는 48번 그렇게 픽이었는데 그냥 미안하니까 그냥 줄게. 어떻게 좀 써봐. 이런 식으로 던져준 픽이었고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큰 두각을 내지 못했었는데 그쵸. 여기서 정말 대기만 성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꾸준한 발전. 계속 발전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발전해요. 근데 이제 마크 가솔이 처음 멤피스에 뛸 때 이제 루키 시즌 때 그 파워 가솔이 갖고 있던 멤피스의 야투 기록을 이제 깹니다. 그쵸. 네, 깨고 그 다음 시즌부터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플레잉 타임을 30분 이상 얻으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이 두 형제는 정말 두 형제 모두 둘 다 하이 포스트나 로우 포스트에서도 되게 잘 뛸 수 있고 둘 다 플레이메이커 득점을 둘 다 할 수 있는 정말 다재다능한 센터인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킬 부분에서는 뭐 스페인이나 뭐 NBA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선수만큼 뛰어난 스킬을 가지는 빅맨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선수가 또 공교롭게 형제라는 거죠. 이제. 그쵸. 그게 제일 큰 형제의 또 플레이 스타일이 그래도 좀 다르죠. 네, 그쵸? 살짝 다르죠. 네, 마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팀 디펜더. 그쵸. 이제 공격에서는 미드레인지 앵커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라고 본다면 파우 가솔은 진짜 공격 기술의 끝장. 그렇죠. 진짜 스킬풀한 거의 끝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렙이죠, 만렙. 네. 스킬 부분에서는. 둘 다 코트 시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둘 다 이타적이다.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둘 다 이타적이다. 정말 대단해요. 사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스페인 대표팀을 둘이 같이 하다 보니까 둘이 1대1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루비오가 인터뷰할 때 둘이 싸우는 것 같다고. 맞아. 저도 그 기사 루비오가 봤어요. 쫄았죠, 이제. 네. 이 씨발 이거 뭐지? 아니, 뭐 하는 짓이지? 자기 그 형한테 전화했다면서요. 네.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아니 그리고 엄청 막 엘보우 쓰고 트래시 토킹하고 막 그런 다음에 끝나고 웃으면서 나가서 밥 먹으러 가죠. 이제. 밥 먹으러. 정말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리고 이바카가 그래갖고 껴보려고 연습할 때 스페인 대표팀 가서 껴보려고 했다가 보고 그냥 한 이틀 하고 바로 나 못하겠다. 그렇게 경쟁심이 없어갖고 뭐하는 스탯이 네,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 근데 보고 이제 안 되는 걸 안 거죠. 얘네한테는 안 되겠다. 근데 이게 그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하나의 되게 그런 전설처럼 구경거리래요. 둘이 1대1하면은 사실은 그 선수, 코치지, 매니저, 심지어 이제 스페인 농구협회 고위층까지 와갖고 그냥 이제 1대1을 하면 이제 구경 와서 보고 꼭 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재밌겠다. 보고 싶다. 동생은 이제 형한테 진짜 많이 배우면서 플레이 스타일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왜냐면 마크 가솔이 처음에는 정말 이제 육중한 몸에 의한 디펜딩 중심이었는데 최근에 진짜 공격하는 거 그리즐리였죠 보면 그때. 그쵸. 그렇죠. 근데 공격하는 거 보면 정말 진짜 요즘에는 기가 막혀요. 마크 가솔 스탯이 어느 정도 되죠 최근에? 지금 올해는 일단 지금은 이제 부상으로 시즌이 아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이제 이번 그 부상 당일 전까지 16.6점에 7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스탯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선수가 코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멤피스가 추구하는 그런 팀 디펜스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죠. 그 심지어 이제 저희가 막 이런저런 얘기할 때 호수님이 지난주죠 멤피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멤피스가 우려되는 이유는 마크 가솔이 아웃이라서 그래. 그게 다죠. 멤피스에 계속 다잖아요. 우려됩니다. 멤피스에 다잖아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뭐 동생 더 있지 않나요? 네, 동생 뭐 그 UCLA 뛰는 그렇죠. UCLA에서 뛰고 있는 그 아드리아 가솔이죠. 엄청 미남. 예. 엄청 미남이에요. 뭐 소문 듣기로는 뭐 파워 가솔의 스킬과 어떤 마크 가솔의 그런 뚝심 두 개 다 그런 거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잘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갖추고는 있는데 낮게 예. 갖추고 있다.
가지고만 향후에 있다. 어떤 커리어를 가져가게 될지 주목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엄청 잘생겼더라고요. 네, 뭐 저 가장 스페인 나온 가장 위대한 형제인 가솔 형제는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두 형제들이 아름다운 모습은 커리어 끝까지 그리고 또한 챔피언의 모습을 가진 상태로 스페인의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참 좋고요. 네. 아빠 가솔이 우승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멤피스에서는 뭐 못합니다. 그렇죠. 멤피스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레이커스로 와야 돼요. 올해 올림픽 뛰나요? 올해 올림픽 뛸까요? 올해 같은 경우 파우 가솔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했었죠. 아, 뛰긴 뛰- 공개적으로 뛰네. 나왔었는데. 재밌겠다. 지금 마크 가솔이 부상이 좀 아쉽죠. 가솔 형제가 인셀에 같이 있다. 드디어 이바카 뛰는 건가요 그러면? 이바카 선발인가요 그러면? 그때까지 낫지 않을까요? 네. 6월, 7월. 뭐 나면은 근데 나오면은 나올 수도 있겠죠. 오프 시즌 루비오도 슛 엄청 던지고 안 들어가고. 루비오는 인터뷰 망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형제 우리의 위대한 형제 가족 형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저희 형제 이야기를 한 김에 저희가 자유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 NBA에 안 할 거예요? 어떤 거? 패밀리. 안 할 거예요? 예, 할게요. 네, 한번 해볼까요? NBA의 패밀리. 진짜 바보들 약간 저 오늘 BGM 같아요, 저는. 자연이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오늘따라. 왜냐하면 BGM 담당. 네, 이제 패밀리 특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NBA에서 뭐 재미있는 가십처럼 뭐 여러 가지 형제, 남매, 그다음에 아들과 아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된 집안, 망한 집안, 뚜비뚜바. 망한 집안, 잘된 집안 한번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형제부터 해보죠. 형제하면 뭐 가솔 형제가 있지만 가솔 형제 빼고는 요즘에 잘하는 형제가 부룩하고 로빈 로페즈도 괜찮죠. NBA에서. 그렇죠. 네. 그 모리스 형제도 있고. 그렇죠. 브루클린 네츠에 뛰고 있는 브룩 로페즈 그리고 뉴욕 닉스에 뛰고 있는 로빈 로페즈가 형제입니다. 네. 모르셨죠? 다 알았을 것 같은데. 네. 두 프레스타임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뭐 형, 그러니까 부르기 형이죠. 그렇죠. 네,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몸집이나 사이즈는 좀 비슷한데 그 형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더 갖고 있고 공격력 부분에 네. 사실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뭐 빅맨이 가질 수 있는 그 전형적인 빅맨 스킬은 부르기 훨씬 압도적이고 그렇죠. 뭐 림 프로텍터 면에서는 이제 동생인 로빈이 조금 그렇죠. 더 나은. 실제로 활약을 이번에 보이고 있죠. 경기 보고 오셨잖아요. 아 봤죠. 네. 어땠어요? 바로 코앞에서 봤는데 어떻던가요? 좀 암내가 나더라고요. 잘 안 씻는 것 같아요 부르기. 그러니까 로빈이 상대적으로 깨끗하다. 로빈도 봤는데 로빈은 냄새가 이렇게 막몇 정도 아니었는데 떡대가 어마어마합니다 브록 로페즈. 근육이 사람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브록 로페즈는 뭐 사실 그 클래식한 전형적인 그 90년대 묵직한 센터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일이죠. 예. 로우 포스트에서 알아서 찔러주면 득점하는 스타일이고. 단점이 있으면 팀이 좀 느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부상만 없었으면 또 예, 괜찮. 부상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올 시즌 좀 건강하게 뛰는 모습 보니까. 곧 시즌 아웃 되겠죠 그러면? 그래도 올 시즌 리바운드 거의 커리어 하이인 거죠. 예, 이 선수가 참 리바운드 부분에서 많이 아쉬웠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곧 시즌 아웃 됩니다. 리바운드는 아, 저거 실험가시네. 의지죠. 그치. 네. 의지가 없죠. 의지가 네. 없네. 또 형제가 또 잘된 형제가 저는 뭐 드래프트 때부터 좀 주목받았던 마키프 마커스 모리스 형제. 둘이 연달아 이제 네. 그렇죠. 그렇죠. 연달아 이 피닉스에 뽑혀서 들어갔고 지금은 각자 다른 팀으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뭐 마커스 모리스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마키프 모리스는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통해서 워싱턴에 둘이 쌍둥이입니다. 둘이 거의 구분이 안 간대요. 네, 그렇죠. 맞아. 피닉스에서 같이 뛸 때 번호로만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약자도 똑같아요. 그렇죠. M 모리스니까 뒤에 그렇죠. 약자도 똑같으니까. 워싱턴이랑 이제 디트로이트랑 붙을 때 오늘 붙었잖아. 오늘 붙었어. 아 그러네요. 네. 지금 그러네요. 팟캐스트 네. 녹음 시간 때문에 지금 못 네. 보고 있는데
재밌겠다. 그리고 스탯도 보면은 뭐 지난 시즌을 제외를 하면은 왜냐면 지난 시즌은 좀 마키프 모리스가 좀 더 스탯상으로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2년 전까지 돌아가 보면 스탯도 비슷해요. 그쵸. 플레이 스타일도 구분이 비슷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쌍둥이. 도플갱인 거죠. 그리고 멘탈도 비슷해요. 둘 다 쓰레기예요 멘탈. 멘탈 허각 호공 형제만큼. 아니 원래 아니 허공 씨가 뭐 허공은 폭행 망했죠. 치사로 뭐 기사가 떴더라고요 진짜 어젠가. 어제? 네. 아 축가도 대신 가서 뭐 부른다네. 또 형제 괜찮은 형제를 좀 과거를 뒤집어 보면 뭐 가장 유명한 형제는 호레이스 그랜트, 하비 그랜트가 제일 유명하죠. 그때 뭐 시카고에서 떴던 그 그렇죠. 그랜트 맞죠? 호레이스 그랜트.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쌍둥이 형제가 그 호레이스 그랜트랑 하비 그랜트일 것 같은데 뭐 호레이스 그랜트는 뭐 올스타에 선발된 경우도 있었고 나중에 레이커스에 합류해서 또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곡을 낀 사람 맞죠? 그렇죠. 네. 네. 맞아. 아, 손지창이 꼈었는데 그거. 손지창 덩크도 있어요. 그러네요. 아, 360도 삼성은 뭐니 뭐니 해도 턴어라운드 360도 턴어라운드. 그렇죠. 네. 아 근데 그럼 좀 망한 브라더든 뭐가 있을까요? 좀 한쪽만 잘하고. 망한 브라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브라더들이죠. 그쵸. 아, 망부라는 거는 좀 그래도 뭐 아니 그러면은 자기의 같이 있는 형제 대비해서 네. 형제 대비해서 자기 형제 내에서 열등감을 느낄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거는 스테판 커리랑 세스 커리. 같은 에스커리. 그렇죠. 그 판타지 리그 트레이드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에스커리 똑같아요. 네. 저 이제 세스 커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리 유전자가 있대 슛을 다 잘 쏘잖아요. 아버지 델 커리부터 해서. 네. 근데 슛 능력만큼은 뭐 D리그에서도 되게 활약을 많이 해줬고 지금 세크라멘토에 있죠. 그렇죠. 근데 출전 시간이 많이 없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서 땀띠가 났다고 하더라고. 아쉽죠. 네. 또 네, 형제들이 다 플레이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플럼리 아 플럼리. 플럼리 형제 덩크의 제왕이죠. 덩그에서 나가서 폭망한. 그렇죠. 메이슨이랑 또 누구죠? 마일스. 메이스는 포틀랜드. 메이스 센터죠. 플럼리는 네. 포틀랜드에 있고 네. 그다음에 한 명 누구죠? 마일스는 미로키. 그렇죠. 네, 미로키. 또 둘도 쌍둥이죠. 그렇죠. 네, 비슷비슷해요. 네. 또 있죠. 그런 빅맨들이 많네 쌍둥이가. 그러네요. 코디 젤러, 아, 타일러 젤러. 타일러 젤러. 와. 다 고만고만하네 보니까. 막 소름 끼치는 브라더는 없네요 보니까. 소름 끼치는 브라더는 가솔만큼 가솔 집안 따라갈 수. 아 소름 끼치는 거 얘기하니까 소름 끼치는 남매 하나 있잖아요. 아 소름 끼치는 누구요 누구? 밀러 남매. 소름 거의 치킨 뉴 수준으로 당해. 아니 예를 들면 한국에는 하승균, 하은주 남매가 있다면 NBA에는 밀러 남매가 있습니다. 레지 밀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레지 밀러야 뭐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레지 밀러의 누나가 한 명 있죠. 네. 셰릴 밀러라고 지금 그 TNT에서 그 인터뷰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가끔씩 보면 TNT를 그 중계를 보시는 분들은 가끔씩 그 키 연락 큰 아줌마가 한 명 있어요. 흑인 아줌마가. 레지 밀러랑 좀 이목구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생겼죠. 아, 그냥 레지 밀러 덕으로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잡 하나 받아가지고 돈 좀 버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난 오산입니다. 조던이죠. 네, 셰리 밀러는 그 여자 농구계 조던이죠. 네, 실제로 예전에 그 데이비스턴 총재가 네. 그 셰리 밀러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마이클 조던은 NBA계의 셰리 밀러다. 그렇게 정말 마사장과의 비교가 정말 가능한 선수. 가능할 정도로 그 여자 농구계에서의 위상이 어마어마한 선수였고 WNBA에서요? 그렇죠. 아니,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뭐요? 그 이제 레지 밀러가 이제 고등학교 때 45득점을 한 거죠. 네. 그죠. 아 너무 신나가지고 집에 가서 자랑을 해야겠다.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이제 신문 하나 딱 펼쳐놨습니다. 셰리 밀러가 이제 일면에 나온 거죠. 여자 그 고등학교 105점. 득점 최다 기록 105점을 하고 이제 혼자서요? 신문 1면지에 나온 거죠 이제. 최다 득점 최고죠. 아빠 나 45득점 했어요. 갔는데 누나는 105점 했다. 뭐하니 분발해라. 그리고 실제로 어렸을 때도 두 선수가 이렇게 1대1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연습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레지 밀러가 이긴 적이 없대요. 와. 진짜. 아니, 레지 밀러도 NBA 역사상 진짜 레전드. 완전 레전드. 완전 레전드인데 집에 가면 집에서 달려요? 2등이야. 집에서. 달립니다. 그것도 여자한테. 아니 그 셰리 밀러가 NBA를 왜 안 갔어요? NBA를 왜 안 왔냐고요? 지금 장난해요? 아니 염색체가 다른데? 염색체가 다른데. 그런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셰리 밀러 같은 경우는 사실 KBL 왜 보나? 그 80년대에 뛰었을 때 WNBA라는 리그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네, 그리고 WNBA 가 그 없었죠. 여자 90년대 농구 생겼죠. 리그 자체가 좀 이제 자리를 못 잡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언론의 어떤 주목을 많이 못 받았었죠. 근데 뭐 대학 농구에서나 네. 어떤 그 커리어 농구상의 그 커리어를 봤을 때는 네, 조던과 동급입니다. 그 누나랑 되게 원어원을 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저번 주 소개시켜드렸던 폴 조지도 그쵸. 누나랑 공원에서 1대1 하고 막 실력을 워낙 키웠다고. 그거 좀 다르겠죠. 아 우리 1위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얘네 그 셰리 밀러랑 레지 밀러는 제대로 파이팅을 한 거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레지가 발렸죠. 조던한테 바르듯이. 아주 불쌍한 게 진짜 최고의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리그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씹어먹고 계신 마사장님 때문에 리그에서도 두 번째. 그렇죠. 집에 가도 두 번째. 홍진호 같네, 홍진호. 네. 네, 그래서 또 누가 있을까요? 좀 뭐 재밌는 형제를 얘기해 보면 뭐 또 언급할 가치가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은 도미닉 윌킨스와 제랄드 윌킨스. 뭐 도미닉 윌킨스야 뭐 그 휴먼 하이라이트 필름 그쵸. 아닙니까? 네. 대단하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덩크슛 콘테스트 얘기가 나왔었지만 네. 그 1988년도 사람들이 최고의 그 컨테스트라고 꼽는 거기 마이클 조던과의 명장면을 선수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형제는 이제 제랄드 윌킨스라고 해서 뉴욕 팀에 있었던. 그렇죠. 네. 뉴욕에서 이제 패트 라일리 감독의 그 하드코어 블루 칼러 스타일의 어떤 그런 아니 얼굴도 스타일. 그냥 블루 칼라야. 얼굴 그냥 블루 칼라. 외모지상주의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딱그 맞는 제가 것 같은데. 봤는데 외모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근데 그 봤는데 상당히 외모가 블루 칼라 워크처럼 생겨서. 그렇죠. 그렇죠. 또 저는 좀 사람들이 모를 만한 한쪽은 모를 만한 농구 브라더들은 얘기하면 그리핀도 형제가 있어요. 그런 형제가 있고. 나 그 주먹 그리핀이요? 네, 아. 브레이크 그리핀하고 동생 이름이 타일러 그리핀 아닌가요? 맞아요. 타일러 그리핀인데 운동 능력은 똑같아요. 농구를 못 해요.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미안. 블레이크만 하세요 그냥. 저 블랙 그리핀 있죠. 드라기치 형제도 있잖아요. 고란 드라기치, 그네요. 조란 아. 드라기치. 조란 네, 둘 다 마이애미에 같이 있었죠. 잠깐까지. 잠깐 같이 있었죠. 네. 그게 이슈가 됐다가 동생이 너무 못해요. 세스코리아 마찬가지로 벤치에만 연락이 앉아 있다가 땀 티나서 이제 도저히 못 앉아 있겠어 하고 나갔죠 이제. 그렇죠. 뭐 형제 말고도 또 가족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버지 아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뚜비뚜바. 아버지 아들 뚜비뚜바. 접시를 깨자. 그러니까 물량 이게 좀 사람 얘기하는데 물량이라고 좀 되게 애매한데 네.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베리 가족이 최고가 아니라 릭베리. 그렇죠. 뭐 릭베리야 뭐 역대 50 이내에 꼽히는 최고의 NBA 스타였고 물론 아들들도 이제 잘했어요. 그렇죠. 아들도 이제 그 브렌트 베리, 존 베리, 드류 베리가 있었고 스쿠터 베리라서도 또 있었어요. 베리 물론 아, NBA에서는 그거. 뛰지 않았지만 베리베리 스트로베리요? 저기요. 뭐 브렌트 베리는 그 워밍업 자켓을 입은 상태로 이제 자유투라인에서 덩크하는 그 장면이 그게 굉장히 많이 가장 기록갔습니다. 덩구 테스트 우승했을 때. 클리퍼스 자켓을 입고 있었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진짜 멋있었어요. 그렇죠. 백인이 그런 탄력을 그런 가지고 있다는 탄력을 것 자체가 있다는 게. 그리고 브렌트 베리는 사실 뭐 시애틀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샌안토니오에 있을 때도 그렇고 BQ가 되게 높은 선수였죠. 그렇죠. 네, 모든 어떤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뭐 외곽슛이든지 플레이메이킹이든지 굉장히 다재다능한 역할을 많이 했던 선수고 호남 형이고 얼굴도 그렇죠. 잘생겼고 지금도 방송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스타터스에서도 나오고 뭐 NBA TV에서도 가끔씩 나오고 그렇죠. 있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델 커리, 스테픈 커리, 세스 커리. 네, 또 있고.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LA 레이커스의 루키인데 레리 낸슨 주니어라고 있거든요. 레니 낸스 주니어. 네, 그렇죠. 되게 덩크를 잘하는 레리 낸스 주니어라는 선수가 있는데 아버지도 되게 덩크를 잘했던 레리 낸스. 아버지가 초대 슬램덩크 우승자였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저희 올해 시즌 초반에 그 LA 레이커스 그 루키가 레리 낸슨 주니어가 되게 멋있는 인터페이스를 했었어요. 런던에 탄력을 보여줬죠. 네, 그것 때문에 비교됐죠. 아버지랑 아버지의 피를 탄력은 똑같다. 딸려고 똑같다. 탄력만 똑같다. 그래서 근데 아직 젊기 때문에 뭐 추후에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잘하더라고요. 네. 좀 보면. 네, 제가 갖고 있습니다. 판타지계 다크호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니면 말고요. 손에 꼭 쥐고 있습니다. 계속 지우고 계세요. 다글리버스 있잖아. 오스틴. 아. 네, 맞아. 그건 조금 부정 채용에 오스틴 아니면은 리버스는 거의 안 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클리퍼스는 뭐 앞서 클리퍼스 좀 얘기했지만 오스틴 리버스만 안 쓰면 우승에 도전할 수 없어요.
나와서 뭐 진짜 턴오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아 솔직히 좀 너무해. 네. 이건 너무해. 그러니까 아버지 덕분에 덕을 너무 봐. 아 그리고 아버지 아들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조지 칼 감독도 본인의 아들이 코비 NBA 칼. 썼었죠. 그렇죠. 코비 칼. 네. 음. 그 코비가 아닙니다. 아니 코비. 코비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같은 네. 레이커스에서 뛰었었죠. 그때. 어. 네. 스펠링은 COBY. 네. 네, 발음은 똑같고요. 코비 브라이언트, 조 브라이언트죠. 그렇죠. 어. 코비 브라이언트도 뭐 아버지 조 젤리빈 브라이언트라고 갑자기 유명한 코비 선수인데 얘기하니까 코비 네. 브라이언트도 아버지가 NBA에서도 잘 했었고 또 이태리로 이태리 건너가서도 갔었죠. 많이 해나가고 해서 코비가 이제 이태리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태리에서 활동을 했었던 게 있었죠. 확실히 근데 코비 브라이언트는 아버지 덕분에서 그리고 그 이탈리아에서의 생활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그 인터뷰할 때 흑인 특유의 그런 스웩이나 이런 리듬감 없이 되게 인텔리하게 얘기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는 그렇는데 초반에는 사실 그냥 굉장히 검은 되게 덜막덜막거리는 좀 건들건들하는 스타일로 좀 욕을 먹긴 했었죠. 요즘에 인터뷰하는 거 보면 진짜 코비 브라이언트 멋있더라고요. 또 마이크 던립이 아 그러네요. 있죠. 마이크 덜리비 네. 주니어, 시니어. 그렇죠. 네. 마이크 던립이는 지금 현재 시카고 불스에서 그렇죠. 뛰고 있는 선수고요. 굉장히 롱런하는 커리어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꾸준히 활약을 하면서. 최근에 복귀해서 그렇죠. 다시 좀 자신의 역할을 좀 아버지 같은 경우는 NBA 감독으로서 굉장히 오래 역할을 했었고요. 뭐 LA 레이커스, 뭐 포틀랜드 굉장히 많은 구단을 거치면서 감독 역할을 했었죠. 또 누가 있을까요? 또 팀 하드웨이. 티마노 대신이요. 팀 하드웨이 크로스오버의 창시자죠 거의. 팀 하드웨이 마이애미의 그 마이애미 가드였고 상당히 진짜 올스타급의 최고의 선수였는데 팀 하드웨이 주니어가 뉴욕에 뛰다가 최근에 이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경기 못 나오고 있어요. 애틀란타에 있죠. 네. 아버지 빨이에요 그냥. 그렇죠. 근데 뭐 티마도에뿐만 아니라 뭐 패트릭 유익이라든지 또 그런 선수 조던 아주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던. 근데 실제로 NBA를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티마도웨이 주니어가 있고 패트릭 유잉 주니어가 있고 글렌 로빈슨. 그렇죠. 글렌 로빈슨 주니어가 있죠. 그리고 삼세. 글렌 라이스 주니어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짱이에요. 근데 자기는 짱이 아닌 거죠. 그 아버지를 능가할 만한 선수가 이제 스테판 커리 정도밖에. 그러네요. 그렇죠. 아버지를 커리랑 능가할- 코비 브라이언트 코비 정도를 그쵸. 언급할 수 있겠네요. 근데 하지만 내년에 나올 드래프트에 나올 선수인데 좀 주목해봐야 될 선수가 게리 페이튼은 익숙하실 거예요. 게리 페이튼은 게리 페이튼 주니어가 지금 오레곤 스테이트에서 지금 이제 다음 연도에 1라운드로 들어올 예정이고 오레곤 스테이트의 그 감독이 현재 지금 게리 페이튼입니다. 그러니까 당 리버스, 오스틴 리버스 뒤를 잇는. 게리 페이튼은 뭐 사실 NBA를 대표하는 최고의 포인트 가드였는데 시애틀 슈퍼소닉스. 그렇죠. 시애틀에서 제일 숀 캠프랑 같이. 숀 캠프. 정말 수비나 트래시 토킹계에서는 그렇죠. 최고죠. 자 같이 뛰는 선수들 그러니까 상대 팀 선수들이죠. 제가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싶다고 근데 진짜 그랬어요. 말을 정말 쉬지 않고 합니다. 진짜 계속. 그냥 TV 상으로 봐도 보여요. 이게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잠깐 계속 얘기해서 진짜로 인터뷰 때 정말 정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도 이제 많이 활동을 했어요. 폭스 스포츠죠. 그리고 거기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코너들을 나와서 이제 말을 하는데 말을 너무 빨리 해요. 너무 빨리 해요. 진짜 너무 빨리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들어보면서 다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저거를 코트에서 매일매일 들은 상대 선수들은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 그러니까. 근데 게리 페이튼은 매력적이긴 해요. 그것도 매력적이죠. 상당히. 다음번에 그 NBA 트래시 토킹에 대해서도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이렇게 많은 브라더나 패밀리를 언급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럽습니다. NBA가 네. 진짜. 우리나라도 형제 관계가 있긴 있지만 이승준, 이동준, 조상현, 조동현, 조상현, 조동현은 진짜 허재홍. 우리나라 사실 그런 문화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제 가족 간에 서로 챙겨주고 가족 간에 뭔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오래된 전통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NBA가 그런 컨텐츠를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재밌는 거를. 또 이번 시즌만 해도 그런 주니어들에 연관된 좀 스토리를 썰들을 좀 풀어보면 그 최근에 델 커리가 샬럿에서 영구 결번식을 할 때 스테판 커리가 딱 와서 그 영구 결번식의 그 아나운스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스피치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베널라스 영구 결번식이면 그때 배드보이즈 2기에 있던 사람 맞아, 다 와갖고 왔어. 막 축하해주고 이제 그 축하 스피치를 해주고 가족이 다 같이 이제 결번되는 걸 보고 이런 게 되게 멋있는데 이번에 델 커리 할 때는 딱 아들이 현재의 MVP가 와갖고 자신이 제일 존경하고 리스펙하는 선수는 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영구 결번되는데 참석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무한한 영광이다. 뭐 이런 말 할 때 멋있더라고요. 저도 경기 그러니까 영구 결번식도 골든 스테이트가 이제 샬럿에 원정에 왔을 때 그쵸. 한 일부러 거잖아요. 맞춰서. 일부러 맞춰서 하거든요.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런 얘기 있던데요. 그 배드보이즈 아까 얘기하셔갖고 네. 최근에 이제 1011럽스가 영국 결번이 됐는데 그 테이션 프린스가 왔대요. 근데 경기를 빠지고 왔다는데? 가뜩이나 맞아. 갑자기 안 뛰더라고요 판타지에 보니까. 그래서 그 옆에 눌러 보니까는 그거 영국에만 참석하려고. 그걸 허용해 줄 수 있는 팀도 대단한 것 같아요. 미네소타니까. 근데 그만큼 사실은 영국 앨범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명예 그쵸. 혹은 그 가치를 구단 자체가 이제 리스펙 해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뭐 가족 얘기해서 그런데 이번 올스타전에서도 자기 아들들 다 데려와갖고 막 보기 행사 좋더라. 참여시키고 또 그 메이드 있잖아요. 예, 제가 NBA 온에어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스토리가 이제 드웨네이드 주니어가 지금 농구 선수인데 사우스포입니다. 네, 사우스포인데 드웨네이드 아들이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존경하는 선수 아빠 옆에 있는데 존경하는 선수 누구냐 했더니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고 그러니까 웨이드가 what? 쳐다보면서 what? 이랬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번 시즌에 은퇴 투어 할 때 마이애미 갔는데 근데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는 경기가 없었죠. 근데 드웨네이드가 이제 아들한테 학교 빠지고 그냥 와서 코비 브라이언트 인사 시켜줄게 해갖고 이제 데리고 오죠. 그래갖고 둘이 인사를 하면서 얘가 끝나고 인터뷰 때 꿈꾼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올스타 전에 또 이제 올스타가 드웨네이드 뽑혔으니까 가족들이 같이 왔는데 하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와보라고. 메이드 아들 보고 와보라고. 그다음에 포스터를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더 귀여운 건 크리스 폴 주니어 조그만 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스포티비에서 이렇게 보시면 중간 중간에 이제 뭐 맞아 나와. 나 언젠가 아빠한테 덩크할 거야 막 이런 하나의 아빠 덩크할 줄 알아? 언젠가 아빠한테 덩크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조그만 애가 막 코비브라이언트 앞에서 이렇게 엥 되니까 그래? 1대1 하자고 코비브라이언트가 그래서 1대1에서 딱 하는데 얘가 그 공을 뺏어 2번 그래서 코비브라이언트 놀라갖고 아빠 찾아갖고 막 봤냐고 봤어? 막 이러는데 갑자기 아빠 지금 바빠 슛 연습하고 있어갖고 못 봤다고 근데 그것도 되게 그런 문화가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NBA 키즈 덩크 콘테스트도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에 또 카멜로 앤서니 주니어 나와갖고 그 조금 미니골 때 엘리오 백덩크를 뻐 해서 카멜로 앤서니가 갑자기 이러면서 가슴 치면서 되게 리스펙해주더라고요. 아들한테. 네,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맞아요. 네. NBA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본 게 이제 올해부터인데 사실은 이런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것들 같이 즐기고 사실 저희 나라도 농구가 있잖아요 프로리그가. 근데 있나요? 있었어요? 있는데 어떤 선수가 위대한 그 기록들을 남기고 은퇴를 하고 저희가 보내주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문화가 저희가 아직 잘 그쵸.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것 같고 솔직히 지금 NBA를 보면서 많이 부럽습니다. 솔직히 그런 거. 지금 허웅 선수가 있잖아요. 네.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스타 뽑혔죠. 네. 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실은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선수거든. 맞아요. 근데 스토리를 이만큼밖에 못 푸냐는 거지 나는. 그렇죠. 아들이 MVP에 지금 아들이 지금 올스타 최다 득표에서 지금 올라왔고 네. 아버지는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데 농구 선수죠. 네. 허재는 누구신지 아시죠? 허재는 알죠. 그 정도로 리스펙트는 있어요. 허재는 진짜 대단한 선수니까. 근데 네. 이렇게밖에 못 푸는 건 좀 아쉽죠. 네. 그 KBL 얘기를 잠시 하자면은 그 수뇌부들이 되게 20년 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농구 대잔치 시절에 되게 갇혀 있어서 이번 뭐 올스타전이나 어떤 행사할 때 영상들을 보면 다 과거에 있던 그런 그렇죠. 거기에 젖어 있어갖고. 왜 그러냐면 NBA 같은 경우에는 올스타전을 딱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발음은 올림픽 준비처럼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이번 토론토 올스타전 딱 끝날 때 바로 샬럿 그 내년에 마이클 이제. 조던이 나오면서 샬럿 올스타 로고가 탁 나오는 거예요. 쎄하더라고, 되게 멋있더라고. 근데 이미 그런 준비가 다 된 거야. 내년에 올스타전을 위한 준비가 이런 철저한 준비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한 달 전부터 TFT 결성해서 하겠지 뭐.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것 같아. NBA 참 매력 있습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이런 부자 관계 저희가 오늘 특집으로 한 패밀리 특집도 그렇지만 옛날에 위대했던 선수들의 그 자식들이
NBA 스타로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또 이슈가 되는 게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스타들의 아들들도 주목을 받고 있죠. 뭐 르브론 주니어도 되게 잘하고 있고. 르브론 주니어 무섭겠다 기대됩니다. 진짜. 이름만 들어도 기대됩니다. 무서운데? 뭔가. 르브론 주니어도 잘하고 트웨네이드 주니어도 잘하고 어. 뭐 그 플레이 스타일도 좀 비슷해요. 아버지를 보고 배워서. 조던 아들은 뭐 하나요? 조던 아들은 지금 깜빵 갔었어요. 농담 안 하고 깜빵이요? 도박 혐의로 깜빵을 갔었다가 아마 나왔죠. 뭐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저번에 그 조던 아들 인터뷰가 나왔는데 심리적 압박이 너무 심했대요.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로 인한 그 자신의 그 심리적 압박이 그렇죠. 너무 심해서 하긴 근데 아버지가 되게 이게 너그럽게 차분차분 가르쳐준 스타일이냐? 아니거든. 아들한테 트래시 토킹하는 사람인데. 나이 아들이랑- 50에. 아들한테 원앤올한테 트래시 토킹하는 사람인데 쉽지 않죠. 근데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압박감을 벗어나기 힘들죠. 그렇죠. 허웅 보면은 아버지의 그런 것들 잘 벗어나는 거 아닌가? 뭐 차두리만 봐도. 아 그렇죠. 최근에 이용 거부 당하셨더라고요. 네. 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네, 사실은 뭐 NBA라는 스포츠, NBA라는 리그를 NBA라는 리그를 왜 사람들이 열광하냐라고 하면 그 속에 얽혀 있는 역사, 스토리 그리고 이런 잘 짜진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네. 좋아할 만합니다. 네. 사실은 이런 NBA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자 관계나 이런 뭐 브라더 관계나 뭐 남매 관계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그렇죠. 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흥미로움을 유발하는 콘텐츠나 스토리가 아마 지금 NBA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포커스해서 보시면 좀 더 재밌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벌써.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쉽네요. 요즘에는 녹음 빨리빨리 오는 것 같아요. 네. 한 주간 이제 봄이 다가오는 만큼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NBA 온 예.